자, 85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실행시켜 둔 후 계정 과목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답을 구하도록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시험을 칠 때 실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면 잘 모르는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화면 어디에? 자,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있죠. 요거 화면을 켜놓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찾아봅니다. 자, 물론 외우고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꼭 여기서 확인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전산회계 2급도 마찬가지지만 보십시오. 우리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두 개죠. 유동자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으로 되죠. 이거 전산회계 2급 또는 전산회계 1급에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개발비입니다. 개발비가 이게 비용인지 자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F 개발비 엔터 해보시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찾아졌네요. 여기 보시면 개발비 나왔죠. 나왔고 요 위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 가시면 무엇입니까? 무형자산이죠. 이렇게 충분히 물론 개발비라는 것이 무형자산이라는 거 알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 치다 보면은 긴장이 되었어 또는 여차한 이유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답형 그러니까 지필시험이면 문제지를 가지고 문제만 푼다면 OMR 카드에 마킹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전산회계 시험은 실기와 이론을 같이 칩니다. 이거 주어진 환경을 잘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공식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많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시만 볼게요. 손익계산서 눌렀더니 첫 번째 제품 매출원가 있죠. 우리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돈을 찍으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나왔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이런 것들 쭉 빼고 지금은 없어요. 빼고 하단에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공식 외우고 있잖아요. 어떤 거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이 공식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시험 치다가 기억 안 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나오면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거 있죠. 영업이익 구하는 거 있죠. 자, 영업이익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가 봐요. 자,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죠. 그리고 4번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요. 즉 3번에서 4번을 빼면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이 3번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물론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누구나 흥분도가 높고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여기서 충분히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 실기 화면을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켜두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수익입니다. 수익 계정 잔액을 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맞죠? 수익입니다. 수익은 어느 변의 대변이죠. 맞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의 손익계산서 계정의 차변에 대체한다. 대체한다. 예, 맞습니다. 1번, 2번 맞고요.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번 손익 계정의 잔액을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로 순손실 계정으로 대체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왜 틀렸는가 하면 자, 손익 계정의 잔액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손해봤을 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2번 같은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시험 많은 학생들이 이론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85회니까요. 86회 응시하시는 여러분들은 85회부터 한 76회까지 10회분이죠. 총 해봤자 150문제입니다.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50문제를 계속 익혀주시면 최소한 12개 이상 맞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 그리고 이상한 문제 보지 마시고요. 문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한 150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 맞출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최소 12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12개고요. 찍는 것까지 포함하면 뭐 13개, 14개, 15개까지도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출제되니까 하나씩 익혀주시면 됩니다. 맞는 거예요. 단기 매매정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주식이죠.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여기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란 말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N은 매도 가능정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예, 1번 정확합니다. 2번 단기 매매정권, 매도 가능정권, 만기 보유정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예, 2번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 자, 요거 어디 있습니까? 매도가 단기 매매정권 있죠? 단기 매매정권. 단기 매매정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매도 가능정권입니다. 매도 가능정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단기 매매정권과 매도 가능정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미실현 보유 이익이잖아요. 미실현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서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아니라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매도 가능정권 미실현 보유 손익은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말하고요. 단기 매매정권 미실현 보유 손익, 보유 이익이란 말은 손익이란 말은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말하는데요. 보유 이익이니까 지금은 평가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그리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3번도 틀렸습니다. 왜? 단기 매매정권 미실현 보유이익은 단기 순이익으로 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매도 가능정권입니다. 매도 가능정권 미실현 보유이익은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입니다. 미실현 보유이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즉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그리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F 먼저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하면 나타나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은 이렇게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올해의 이익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한번 볼게요.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엔터. 자, 했더니 나왔죠.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은 보십시오.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객이잖아요.
기타 포괄 토닉 누계이건 여기 있죠. 자본금, 자본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 항목들이에요. 요 중에 보면 기타 포괄 토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요렇게 되고요. 매도 가능 정권은 기타 포괄 토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답이 아니라 3번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 미실현 보유이익이란 말은 가지고 있으면 또 이익이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즉 만기 보유증권이죠. 그렇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만기 보유증권에서는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자산 방법은, 자, 먼저 선입선출은 먼저 구입한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이고요. 구입 선출은 나중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간다네요. 물가가 올라간단 말은 10원 하다가 20원 하다가 30원 하다가 50원을 한단 말입니다. 자, 팔면은, 자, 한번 봐요. 회계는 최소 2배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5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팔 때 얼마 받습니까? 100원은 받아야 됩니다. 100원을 받는데 선입선출은 10원짜리 꺼내줘요. 그러면 100원 받았는데 10원을 빼면은 얼마 남았나요? 90원. 후입선출은 얼마짜리 꺼내줍니까? 50원짜리. 그러면 100원 받았는데 50원을 빼면 얼마 남아요? 50원. 따라서 어떤 게 빠르다? 이게 많다? 선입선출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간단한 문제예요.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자, 제가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을 적어두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고요. 그리고 이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이 아니라 단기 매입액이란 말과 단기 순매입액은 달라요.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빼요. 그리고 매입 할인은 당연히 또 빼야 되겠죠. 왜? 내가 샀는데 돌려준 거 빼야 되고,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은 것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사면서 깎은 것도 사고 나서 깎은 것도 뭐 빼야 될 것이고, 당연히 취득원가 부대비용은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10만원, 부대비용 10만원 문제없죠? 매입 할인 얼마? 10만원, 매입 할인 10만원 문제없습니다. 다음, 기초상품 재고액이네요. 50만원 문제없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40만원 문제없습니다. 단기 총매입액 150만원, 총매입액 150만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0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다 적었고요. 자, 하단의 거부터, 자, 150만원에서, 자, 요거 두 개는 10만원 10만원 없어지고 10만원 빼니까 얼마? 단기 순매입액이 140만원, 요게 140만원이네요.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90만원 에서 40만원을 빼니까 150만원. 이 문제의 정답은 매출원가가 15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 응시하시는 분이 이 공식을 모르고 시험을 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버려서는 결코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몇 개인 것은,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이 문제 사실 공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에 계정 과목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표권,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직여 등록에서 컨트롤 F, 상표권. 자, 상표권 위에 나왔죠? 뭡니까? 무형자산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저작권도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저작권. 아, 없네요. 권리는 다들 무형자산 맞죠? 기계장치 찾아보십시오. 유형자산, 토지 유형자산, 개발비, 빚자 들어가면 다 비용인데 개발비만 무형자산이죠. 강업권, 권리잖아요. 권리는 다들 무형자산이죠. 혹시 한번 볼까요? 광업권 있는지. 컨트롤 F, 광업권. 아무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있네요. 광업권 여기 찾아줬고요. 이것은 무형자산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4개가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기에 계정 과목들이 나왔는데 확신이 들지 않으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직여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포인트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계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사람은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물어보면 반드시 고구마 드셔서는 안 됩니다. 뭐를 먹어야 된다? 감자 주세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선생님 나는 고구마 더 좋아하는데요. 예, 자격증 따고 나서 그때부터 고구마 주세요 하세요. 자격증 취득하기 전까지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감자 주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자본잉여금이고요. 자본조정입니다. 반대말 감자 차익의 반대가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가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요거 아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은 감자 차익,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얼마? 110만원. 답은 3번이 되고요. 선생님, 저는 고구마 주가 이거 생각 안 나던데요. 제가 적어뒀죠. 이렇게 보기에 또는 이렇게 보기에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데 각 계정에 확실히 없을 경우 어디서 찾아본다? 계정 과목 및 직여 등록 실기 화면에서 찾아서 답을 구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본잉여금이잖아요. 감자 차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F, 감자 차익. 자, 찾아졌네요. 여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에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자, 요것들이 자본잉여금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이죠. 안 쓰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요 문제 크게 어려운 점 없죠?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단기 순이익은 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현재 단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70만원. 자, 요거 없이 70만원이에요. 70만원입니다. 이게 있다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바뀌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선급보험료 10만원이 작게 계산됐네요. 자, 그러면 선급보험료 먼저 준 보험료입니다. 당연히 자산입니다. 자산이 작게 적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산이 작게 적혔으니까 이거는 더하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선수임대료, 먼저 받은 임대료니까 부채죠. 부채, 이거는 부채가 됩니다. 과대됐네요. 부채가 많이 계산됐답니다. 그럼 부채는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니까 이 금액은 더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부채가 많이 됐으니까
많이 됐으니까 이 부채 금액을 빼게 되면 이거 이 10만 원만큼은 올라가겠죠. 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미수이자 못 받은 거죠. 자산이죠. 자산이 과세 계상됐네요. 자산이 과세 계상됐다. 그럼 이 돈에서 자산이 많이 됐단 말이잖아요. 당연히 이 돈은 빼야 되잖아요. 요 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는 더하고 이 관계는 빼면 됩니다. 20만 원에서 10만 원 뺐더니 얼마? 10만 원입니다. 이 돈에 10만 원 플러스를 해주면 되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여러분 시험 치실 때 대손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었으며 단기 중 15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5만 원.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로 올바른 것은 제가 아래 적어두었습니다. 자, 먼저 기초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런데 기중에 15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5만 원 매출 채권에서 이 대손 충당금 15만 원 꺼냈었죠. 그러면 남은 대손 충당금은 얼마다? 5만 원 남았습니다. 자, 다음 기말에 필요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채권이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 몇 퍼? 1%라 그랬죠.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자, 보충법이라 그랬죠. 보충법입니다. 보충법이란 말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돈은 3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인데 남은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얼마를 더 넣으면 30만 원이 될까요? 25만 원. 따라서 보충해 줘야 되는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에서 남아 있는 5만 원을 빼요. 보충해 줘야 되는 돈은 얼마다? 25만 원입니다. 뭐 25만 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 상각비 25만 원, 대손 충당금 2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 돼서 답은 2번이 되며 자, 보충법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보충법이란 말은 부족한 돈만큼 채워 넣는 방법을 보충법이라 그래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뺀단 말이죠. 이렇게 말로 나오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가 공식으로 적었어요.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즉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다. 1번 맞는 말이죠. 2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예, 2번도 맞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단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무엇이라나요? 요거 두 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혹시 무엇이라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기초원가. 이것을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랍니다. 그리고 자, 요거 두 개 더하는 것도 무엇이라는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공식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의 합계액을 가공원가 방금 했는 거잖아요. 즉 요거 두 개 더한 것을 가공원가라고 하죠. 제가 적어뒀네요. 아래쪽에 있었네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 요거 가공원가고요.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가 되죠.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 판매활동 이외의 제조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제조활동 이외의 제조활동 말고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10번 이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거 세무까지 도전하실 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10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혹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부분 원가에 관한 자료다. 보조부분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부분 보조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분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되어야 될 제조간접비는 얼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조 부분에 있는 이 돈을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부할 거예요. 이게 배부할 겁니다. 왜? 이 제조 간접비가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부를 해줘야 돼요. 이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직접 배부법이 제일 쉽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거? 자, 먼저, 자, 보조 부분입니다. 보조 부분이 배부될 텐데요. 수선 부분도 있고 포장 부분이 있네요. 문제에서는 뭐? 수선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수선 부분. 그러면, 자, 보조 부분의 수선 부분은 요겁니다. 돈이 얼마가 배부가 됩니까? 8만원이 배부가 될 거예요. 8만원이 어디에? 조립 부분에 배부도 되고요. 그리고 절삭 부분에도 배부가 되는데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거? 이 8만원이 배부되는데 제조 부분의 뭐? 수선 부분입니다. 수선 부분에 배부될 금액. 즉, 요거 여기에 배부될 금액을 말하는 거네요. 왜? 수선 부분에 뭐? 절삭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뭐? 수선 부분에서 수선 부분이란 말은 수선 부분 이거네요. 이 8만원이 어디로? 요쪽으로 배부될 텐데 절삭 부분으로 배부될 절삭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수선 부분과 절삭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 그러면 20% 여기가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되네요. 직접 배부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두 개 가지고만 따집니다. 자, 8만원이 배부될 텐데 8만원 곱하기 전체가 몇 퍼센트입니까? 50%. 50%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20%.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한 5분의 2, 즉 40%네요. 곱하면 48, 32, 32,000원. 답은 4번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설명을 해두었어요. 혹시 해설이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거 보시기 전에 문제에 따라서 보조 부분에 수선 부분이 배부되어야 될 금액은 이 8만원이 어디에? 제조 부분의 조립 부분과 제조 부분의 절삭 부분에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선 부분이라 했잖아요. 수선 부분이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수선 부분의 절삭 부분 이겁니다. 여기에 배부될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출발합니다. 자, 먼저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거는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포장 부분은 우리 해당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자, 1번에 의해서 요렇게만 해당이 돼요. 두 번째, 배부되어야 되는 금액. 배부되어야 되는 금액은 보조 부분이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분의 수선 부분 8만원이 배부가 될 거예요. 보조 부분의 수선 부분 8만 돈은 또 실제로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포장 부분은 해당도 없고요. 됐고. 두 번째, 수선 부분에 제조 부분의 전체 비율입니다. 자, 제조 부분의 전체 비율은 몇 퍼센트? 50%입니다. 자,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용역 간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선 부분의 제조 부분의 즉 절삭 부분 비율은 20%입니다. 즉, 요 50% 중에서 절삭 부분은 몇 프로를 차지한다? 2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배부되어야 될 금액 8만원 곱하기 전체 몇 퍼센트? 50% 중에서 20%입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50% 분의 20%가 뭐 얼마?
8만원이 곱해지게 됩니다. 곱해지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48, 32, 32,000원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충분히 쉽게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부실하면 여러분들이 또 노력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자, 첫 번째, 내 세무까지 시험 칠 거다.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저는 회계 읽어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시면 고맙고요. 안 되시면 하나 찍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정상개별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은, 이거는 배부 기준이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이 곱해져요. 이렇게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이 곱해지고요. 무엇과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율이 곱해진다는 거. 요건 공식이니까 하나 기억하는 길밖에 없고요. 이것이 한 85회부터 76회 사이에 한 번 정도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76회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몇 회 단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봅니다. 공손은 불량품을 말하고요. 간모는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간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더합니다. 비정상적인 간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그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간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공손, 불량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간모와 비정상적인 간모, 정상적인 공손과 비정상적인 공손, 불량품이면 다 같은 불량품이지 정상적인 불량품도 있고 비정상적인 불량품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불량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공손. 자, 정상적인 공손이란 말은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다 보면 기계적인 결함이나 전기 신호의 결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공손이 되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공손은 어떤 경우냐면, 자, 그런 결함이 아니라 그렇게 전기적인 오류라든지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런 오류가 아니라, 작업자가 어제 새벽에 한 4시까지 달렸습니다. 술 진하게 한 잔 마시고 비실비실하게 출근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 보면 불량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공손이 비정상적인 공손이 됩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자, 다음.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렇죠? 원가에 가산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손품은, 불량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량품, 불합격품을 말한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작업 폐물은 공손품으로 분류한다. 요거 작업 폐물이란 말은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공손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정상 공손은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여기 보시면 비정상적인 간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이 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꼭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요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불공이고 1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겁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자, 요거는 내가 우리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매입세액에 공제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접대비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불공이잖아요. 불공사유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것도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것도 불공사유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자, 13번 문제, 이 불공사유를 모르시는 분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문제는 하나 틀리시더라도 크게 관계없는데요. 나중에 이 불공사유를 모르면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이 안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사유 꼭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네요. 매출세액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1000만원. 매출 애누리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네요. 판매 장려금입니다. 출발합니다. 당연히 매출액의 10% 부가세 내야 되겠죠. 매출 애누리니까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200만원 깎아줬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매출액에서 빼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요. 판매 장려금은 이거는 해당사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0만원치 팔았는데 200만원 깎아줬으니까 나는 얼마치 팔았다? 800만원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10%니까 얼마? 80만원을 뭐 납부해야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게 적어두었습니다. 매출 애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고, 왜?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으니까 이것은 판매액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이 50만원은 뭐 매출액에서 빼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서 얼마가 된다? 800만원. 이것의 10%니까 80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알아주셔야 됩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뭐 부가세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담세자, 부가세를 내는 사람,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며, 맞죠?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그 받아서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납부한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물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 맞습니다. 물세란 말은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게 되고요. 인세는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주민세 있죠. 주민세. 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있습니다. 각 동마다 좀 달라요. 우리 합성동은 주민세가 만원인가 그런 것 같았어요. 각 동마다 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거래 아니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랍니다. 4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란 말은 재화가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이런 문제를 마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문제 풀었죠. 자, 이런 답안지에 답 찍으셔야 됩니다. 찍고
찍고 닫기 저장하기 하셔야 돼요. 이거 흥분하셔가지고 문제지에 이렇게 답을 다 체크합니다. 답 체크해놓고 그냥 이게 실기 화면의 요거 있죠. 이론 답안 작성 요거 그리고 자 요거 다 찍고 나서 답 선택하고 나서 닫기 하고 그리고 답안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지에는 이렇게 답을 다 적어놓고 여기에 답안지에는 이거 답을 마킹을 하지 않습니다. 마킹하지 않고 그냥 답안 저장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 그쵸?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론 문제 답안 이거 하셔서 객관식 답안 입력하시고 요거 답안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선생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85회 전산회계 1급 문제는 이름으로써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6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원샷 원킬 하셔서 세무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